이제 제4절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 행위자의 적용 기준.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특히 나중에 건축법에 보면 둘 이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걸 때 행위자 이게 또 나오는데 그거랑 두 개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죠. 일단 국계법 얘기가 둘 이상 용도, 지역에 걸쳐 있을 때 행위자는 어떻게 되는가? 원칙에 대한 얘기 한번 볼까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에 걸치는 경우는 각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이 330, 100평이 안 된다. 또는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부분의 토지의 경우는 660 이하의 경우에는 사이즈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은 각 부분의 전체 대지에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서 각 용도지역별 등급 건폐율 용적률의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제한, 건축 제한이 뭐냐?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얘기를 이렇게 가정해 봅니다.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토지가 있으면 토지에 이런 식으로 토지가 있는데 용도지역 등이 둘 이상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다면 또는 이게 뭐 세 개도 될 수 있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 즉 100평 이하인 부분 등은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해요? 200제곱, 요게 100제곱이고 여기가 어떻게 해요? 250이라면 지금 둘 이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에 걸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데로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도 지역이 있다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물의 규모인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지게 되는데 이거는 아주 쉽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이에요. 즉, 요 땅이 100제곱이면 요 땅 용도적으로 질 수 있는 건물 사이즈는 요거, 요 땅이 250제곱이라면 요 땅이 질 수 있는 건축물의 사이즈는 요거, 여기서 질 수 있는 사이즈는 요거라면 요거 각각으로 합쳐진 건물을 이 내부에다 어딘가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거는 그럼 가중평균하는 거니까 쉬워요. 문제 나올 때 여러분 그대로 풀면 돼요. 그냥 요거는 요거대로 건폐율 용적률 적용해서 얼마 짓느냐, 요거는 요거대로 건폐율 용적률 얼마 짓느냐, 요거는 요거대로 건폐율 용적률 얼마 짓느냐 하면 되는데 문제는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330제곱이 100평이 안 되는 때는 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적 등에 질 수 있는 건물을 짓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 공법이 이제 한 문장으로 쓰다 보니까 복잡해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사이즈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사이즈에 대한 거는 그냥 많은 쪽적은 좀 필요 없어요. 각각의 용도 지역별로 얼마 질 수 있느냐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문제 나오죠. 1층제곱인데 1종 전용주가 800, 2종 전용주가 200이 있다면 건폐율이 여기 50%, 용적률 100이고 2종 전용주가 건폐율 50이고 용적률 150이라면 대지 정부의 일종 전용 규정을 적용한다. 건폐율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50%, 용적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요 규정을 따라가는 건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전체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얘기는 이래저래 얘들은 다 50%씩이니까 이대로 가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용적률에 대한 거는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각각의 여기서 지금 용적률이 100%면 여기는 800m 제곱을 질 수가 있고 그렇죠? 여기는 지금 용적률이 150%면 200이면 300을 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100이 나오니까 110% 지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려운 건 전혀 없죠. 다만 여기 건축물을 질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330 이하인 부분은 가장 넓은 면적가니까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질 수 있는 건축물만 짓게 된다. 이 논리가 나오는 거죠. 자, 별로 어려운 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는 330 안 된 건 넓은 데로 가고 사이즈는 각각의 면적대로 질 수 있는 건물 사이즈를 그대로 엎어놓으면 된다는 얘기, 합쳐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얘 왜 고도지구의 특례,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의 대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건축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여기 고도지구가 있다면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쳤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 토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고도지구에 걸쳐 있다면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건축물을 이쪽으로 짓는 건 상관없지만 내가 건축물이 일부가 여기만 이렇게 걸쳤다면 여기에 대해서 건축물이 걸쳐버리면 고도지구 행위자는 적용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건축물 및 대지는 모두 고도지구에 대해서 행위자는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건축물이라는 표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고도지구의 특례, 대지가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건축물 및 대지 규정을 적용한다. 이러면 안 되고 고도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건축물을 다시요. 건축물을 이렇게 진다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고도지구 비껴나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방화지구의 특례,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거나 그 밖에 용도지구에 걸친 경우 그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면 다른 방화지구 구역을 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뭐 이 정도 얘기들은 여러분 고도지구와 방화지구 얘기는 가볍게 한번 읽어볼 만은 합니다. 여기는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에 걸쳐 있다면 건물 전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방화지구 적용하는데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방화지구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면 이게 방화지구예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기억해야죠. 이렇게 건물 진다면 이건 상관없고 건물이 방화지구 걸친다면 여기는 건물 전체에도 방화지구 행위자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대지에는 이쪽 대지는 방화지구 적용이 없죠. 왜냐하면 마당에는 불이 나지 않으니까 여기는 대지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건축물이 방화지구 걸친다면 건축물은 모두 방화지구 적용되는 거고 고도지구는 건축물이 고도지구 적용되면 토지, 건물 모두 고도지구 적용된다는 얘기고. 자, 다음은 여러분 녹지적에 대한 특례 많이 시험 나오죠? 자, 우리 보는 것처럼 이렇게 건축물이 걸쳐 있으면 건축물이 이렇게 방화지구, 고도지구 걸치면 방화지구에 대한 얘기는 건물에만 전부 행위자만 받고 고도지구는 건축물과 대지 모두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대지가 녹지적에 딱 걸쳐 있다면 용도적 등에 걸쳐 있는 경우 가로와는 일단 다 빼고 읽어보세요. 얘는 각각의 용도지역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물론 고도지구 방화지구는 예외로 위에 논을 가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토지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 샌드위치요. 샌드위치 이론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까지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녹지지역이에요. 그 다음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상업지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만약에 녹지적 이론이라는 게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얘들 면적이 지금 현재 주거지역 같은 데가 작다 보니까 주거지역이 다 상업적으로 빨려 들어오면 녹지적과 상업적이 다 빨려 들어오면 상업적이 녹지적을 어떻게 해요? 휘감아 먹어버려요. 얘가 여기서 되게 넓다면 얘가 지금 현재 여기가 어떻게 해요? 넓은 면적이 여기 있는 상업적이 제일 넓다. 그럼 상업적이 어떻게 해요? 주거지역 상업적까지 행해전하면서 다 끌어들어오면 건축물의 용도가 너무 파격적인 용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 녹지적이 걸쳤다면 각각의 여기 녹지적 건축물의 용도 짓고 여기는 주거적 건축물 용도 짓고 여기는 상업적 건축물 넣어줘서 각각의 선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다만 녹지지역이 어떻게 해요? 더럽게 작아 100평 이하, 330 이하라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가장 넓은 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녹지지역이 약하다면 그런데 녹지지역이 크다. 이게 뭐냐 400이다. 그럼 400이고 여기에 지금 300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상업지역이 600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면 녹지지역은 330이니까 제자리고 주거지역은 300이니까 넓은 면적인 600으로 끌려 들어가느냐? 아니라 녹지지역이 있으니까 각각 그 자리.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 형태를 떼야 녹지지역과 상업지역의 어떤 건축물의 용도의 그 수익 차이가
급격히 충돌되는 걸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녹지 지역이 330이 넘어가 버린다면 요 나머지 땅들에서도 330 이하는 넓은 쪽으로 간다는 이걸 적용하지 않고 다 제자리예요. 하다못해 여기 주거 지역의 면적이 10밖에 안 된다 해도 여기는 주거용 건축물 외에는 딴 거 못 짓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일단은 여러분 요 얘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여기 노선 상업지역이 어때요? 660이 있다. 그럼 660이 걸쳐 있는 녹지적 경우에도 어때요? 이런 거는 예외를 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해해 주면 잘 읽어 보셔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규모가 작은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규모가 작은 부분이 녹지적으로 해당 녹지적이 330 이하, 도로면의 노선 상업지역으로 도로면에 띄워야 되는 상업지역 660 이하인 경우에는 이 법률을 제외하고 원래대로 간다는 얘기고, 이게 조금 복잡한데 이해는 되셨죠? 머릿속에 녹지적이 껴면 얘들은 각각의 용도적을 한다. 근데 녹지적 면적이 최소한 100평 이상은 될 때 각각의 용도적으로 하는 거고, 100평이 안 된다면 얘들은 어떻게 해요? 넓은 면적을 간다는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고,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상업지역이 있다면 상업지역이 이렇게 빨아들려면 노선 상업지역은 660 이하가 되고, 녹지적이 있어서 그런 경우 있을 때 상업지역까지 낄 때는 그래야지 빨아들인다는 얘기죠. 상업지역에 대한 얘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녹지적의 특례 정확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많이 혼돈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그림으로 한번 몇 개 훈련을 해볼까요?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땅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녹지지역,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준주거지역이 있다면 가만히 보니까 요게 지금 400이고 요게 지금 300이고 여기가 500이라면 330 이하는 넓은 쪽으로 간다고 되어 있죠? 그럼 건축물 용도가 이쪽으로 나가야 돼요. 사이즈는 각각 여기서 질 수 있는 사이즈, 여기서 질 수 있는 사이즈, 여기는 사이즈를 가중평가하면 되는데, 문제는 녹지지역이 끼어들면 녹지지역은 다 제자리를 지켜서 각각의 용도지역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가만히 보니까 땅이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준주거지역, 여기가 주거지역, 여기가 녹지지역인데 어떻게 되냐, 녹지지역이 300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여긴 주거지역이 200이 돼 있다. 여기는 어떻게 해요? 준주거지역이 400이 돼 있다면 얘가 330 이하일 때는 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지금 현재 330 이하는 가장 넓은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330의 녹지적이 넘어버릴 때는 그 용도지역 등 게 모두 제자리, 행위자료로 가는 거고, 녹지적이 330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330 이하는 가장 넓은 면적으로 간다. 이 논리로 간다는 얘기죠. 요거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딱 법을 만들려고 보니까 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지금 현재 상업지역이고 여기가 주거지역이고 이게 녹지지역이에요. 그러면 녹지지역의 면적이 300이고 주거지역 200이고 상업지역이 어떻게 해요? 500이라면 여기서는 다시요. 이 법칙대로 가면 얘는 330이 안 되니까 저 법칙 제자리론을 제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녹지지역의 모든 것 제자리에서 행위자는 지켜 이러려면 얘가 100평 330이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330이 안 돼 버릴 때는 어때요? 이때는 330 이하는 넓은 면적 간다는 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딱 이걸 적용시키려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상업지역이 330을 다 끌어들이려면 얘가 엄청난 이득을 취하니까 상업지역이 이렇게 빨대 효과를 끌어들이려면 이거는 못 끌어들인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 끌어들이는 거죠? 언제 끌어들이느냐? 가만히 보니까 녹지적 300, 주거적 200, 여기가 700이다. 그럼 600씩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600 정도 된다면 이거는 끌어들이지만 660이 상업지역이 안 될 때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게 610만 되니까 이것도 제외되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또 넓은 면적으로 간다는 이 이론에 다시 예외가 되는 거죠. 이게 조금 혼돈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업지역이라는 거는 660 정도 돼야지 자기 걸 끌어들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강한 쪽이 돼서. 근데 330이 안 될 때는 또 제외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다만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되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200평, 660 이하인 경우는 또 제외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외. 이게 두 번 나오니까 혼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저 이유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많이 혼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혼돈하지 마시고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녹지적에 대한 얘기 다시요. 녹지적이 끼면 얘들은 완충 효과를 위해서 제자리다. 근데 녹지적이 100평이 안 돼. 즉 330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예외에서 제자리 효과를 못하고 강한 쪽으로 빨려나간다. 그런데 상업적이 노선 상업적이 껴있어서 얘가 빨아들이려면 얘는 200평, 660이 돼야 빨아들이고 660이 안 되면 이때는 다시 어떻게 해요? 각각 제자리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이거는 각각 제자리로 간다. 이 정도는 돼야지 얘가 어때요? 660이 넘어가니까 요 빨아들인다. 이런 이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업지역에 관련된 얘기, 녹지적에 대한 얘기, 스토리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볼 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많이 혼돈해서 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얘기가 각각으로 가는 거고 그거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얘기 행위자니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녹지적의 특례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기존 건축물의 특례, 법령 제정 개정이나 그 밖에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에 이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계 제축의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원에 해당하는 경우로 기존 건축물이 용도적지 구역 안에 생애 제한 또는 수산장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이 부접하게 된 경우 재축과 대수는 건폐율 용적률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천재지변의 재축은 되잖아요. 근데 여기 개축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신축도 안 되죠.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을 특례해서 신축을 인정하면 안 되죠. 기존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 있는 거 그대로 쓰라는 얘기고 그럼 여기서 일정 경우에 증축, 개축, 재축,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법령 또는 법률 제정 개정, 도시관리계 결정 변경, 행정구역 변경,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도로법 등에 대한 도로가 나면서 마당이 작아졌을 때는 천재지변의 재축과 대수는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특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기존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에 맞는 마당이 이렇게 있었는데 법률의 제정 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않게 되었다면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은 어떻게 해요?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신축은 안 되지만 대통령령이 범하는 정의 내에서 보면 이게 이런 겁니다. 계획관리지역이었는데 여기가 자연녹지로 간 거 용도적 바뀌어가지고 그럼 이럴 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얘기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에 대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지만 또 다음 하나의 사용으로 따라서 도시관리에 대한 변경됐을 때 재축과 대수를 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신축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면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1번에 대한 경우는 증축이 인정되지만 또 개축이 인정되지만 2번에 대한 경우는 증축이나 개축은 인정되지 않고 천재지변으로 부서진 거나 대소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얘기죠. 도시군 계획 조례가 변경됐다. 그럼 이런 거예요. 조례가 건폐율이 60이었는데 50으로 줄었다. 또는 도시군관리 결정 변경, 행정구역 변경. 그러니까 이게 행정구역이 변경됐다든가 또는 여기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마당이 도로가 확장되면서 잘려 나갔다든가 그럼 이때는 예전보다 조건이 틀리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해요? 사이즈가 오버하게 돼 있다. 이런 데는 재축과 대소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거 두 개가 지금 조금 혼돈된다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냥 밑에 있는 거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오버하게 됐다. 지금 기존 존재했는데 뭐 개정법률 따라 내용 따라 맞추다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 오버가 됐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마당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보다 더 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증축도 말도 안 되고 개축도 말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천지지변 부서진 재축과 대소만 되는 거예요. 근데 위에 것들은 어떻게 해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될 땐 증축, 개축, 재축의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 얘기 받고
뭐 여기 있는 얘기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군계획시설이 있는데 요거는 추후에 다시 여러분이랑 수업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